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시대정신 대표죠. 그건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예,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뭐 출근하자마자 오후 5시에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KBS와 MBC 방문진 이사들, KBS 이사들을 선임안을 의결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추천한 KBS 이사 7명에 관해서는 임명을 재가를 했습니다. 네. 방문진은 방통위에서 그냥 그렇게 임명하면 그렇죠.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MBC는 그냥 방통위 원래 임명으로 끝이고 그렇죠. KBS 이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한 거니까 네. 끝났네요.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임무 완수. 미션 컴플리트 미션 클리어. 예, 네.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청문회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 행동, 뭐 본인의 이념적인 부분, 역사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더라도 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빨리빨리 말 잘 들으면서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원하는 일을 완수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제 상당히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출근하자마자 원래는 뭐 장관급 인사니까는 현충원 참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양새를 갖춰야 되잖아요. 예. 바로 바로 그냥 뭐 회의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한다라고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또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니까 오후 2시에 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안을 이제 결정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바로 또 그럼 우리는 탄핵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기자회견 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기자들한테. 근데 그랬어요? 뭐가 사실 무근인지,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 사실 무근인 건지,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근인 건지, 아니면 회의를 하는데 안건을 안 다루는 건지, 뭐 이렇잖아요. 이게 뭐가 사실 무근인 건지. 근데 이게 일종의 페이크였던 게 그러다 갑자기 3시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5시에 그냥 해버렸어. 그렇죠. 5시가 돼서 한 거고 예. 그것도 이제 안건을 다루는지 안 하는 건지를 모르게 이제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회의는 누가 하느냐? 2명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하고 2명이서 해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진숙과 결국은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이 공영방송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공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루 동안에 후다닥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하면서 고려를 하면서 007 작전처럼 한 것이다. 네. 근데 바로 그러면 탄핵을 어저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결국은 뭐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회 보고하고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헌재로 가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뭐 직무정지가 된다 그래도 이진숙 입장은 지금 계속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네. 지금 이게 MB 정부 때부터 시작되어 온 굴레 같은 건데요. 전임 사장을 쫓아내고 또 이사진 바꾸고 이러면서 또 소송하고 뭐 가처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MB 정부 때부터 정권을 3번 바꿔 4번 바꿔 오면서 계속 반복돼 왔는데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방송 장악, 뭐 방송 붕괴. 그 절차적으로도 아까 그 사진도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뭐 군사작전 하듯이 그것도 2명의 위법한 상태에서 위법한 결정들을 지금 막 뿌려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죠. 근데 이 민주주의의 파괴를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이진숙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합작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심각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탄핵을 비롯한 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가 모든 수단을 가용 가능한 수단을 다 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미 KBS는 장악이 끝났고 이제 MBC 하나 장악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 레거시 미디어는 완전히 이제
산업에서 퇴출되겠죠. 그럼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여기 와 있는 유튜브가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최경영의 시대가 온다 이제. 최경영의 시대 이미 왔고요. 이미 왔다. 더 발전 성숙되겠다. 아니 이 아부쟁이들. 아니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국민의힘은 근데 계속 그 스탠스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스탠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고 정상화. 정상화고 그 관점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정상화고 공정방송을 위해서 뭐 당연한 조치다. MBC가 사실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떼어왔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할까요? 국민들이? 제가 MBC를 많이 출연해요. 많이 출연해왔죠. 지금도 하고 있고. 곧 잘릴 거야. 곧 잘려. 아니, 다가왔어. 아니 지금 사실이라도 네.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면 네.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빨리. 저 일용직인데 네. 근데- 몇 시예요? 그럼 네? 저라도 어떻게? 이거 끝나고 저 MBC 또 갑니다. 아, 지금 그래요? 제가. 그런데 제가 봐도 MBC가 편향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자, 진행자 그리고 패널 단적으로 제가 출연하는 것 예. 서정욱은 한 2번 출연하는데 제가 한 5번 출연하고 이거는 편향됐잖아요. 저는 보수 참칭 패널인데. 그러면 서정욱 2번 출연하고 장성철도 2번 출연해야 맞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여권에서는. 아 여권에서는 아니면은 이걸 숫자로 봐야 된다. 장성철은 여권을 대변하지 않고 네.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하니까 예. 출연시키면 안 된다, 잘라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저 생각해도 맞는 말 같은데 제가 출연하는 코너 같은 경우엔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그리고 여야를 다 비판하고 그냥 까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다 빼버려라 그냥. KBS YTN처럼 그렇게 보수 패널들 활발하게 정권의 입장을 공유하고 주장하는 분들을 다수 출연시켜야 그게 정상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근데 냉정하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 나오니까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해 좀 죄송하지만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 보고서 찍은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저는 대선 기간에 제가 국민의힘에서 활동했지만 얼굴도 한번 잘 못 봤는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권 만들 때는 보수의 새로움을 갖다가 강조해가지고 표는 받고 정권 받고 나서는 갑자기 서정욱, 배승희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다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어찌됐든 저는 민심과 괴리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가장 단적인 증거가 KBS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최경영 앵커님 진행하실 때랑 지금 뭐 시청률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냥 표를 놓고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그럼 거예요, MBC도 장악을 하면 이제 장악하면은 또 뭐 고성국 TV, 뭐 배승희 TV 뭐 이런 거 하겠지만은 그럼 지금의 MBC와 비교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민심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속아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게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건데 예. 아까 장 소장님이 뭐 이제 그 서정욱과 장성철을 비교해서 패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논조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방송사나 언론에. 잠깐만 여기서 요거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패널 구성의 그 제작 자율권은 그 데스크와 PD에게 있습니다. 그 진행자를 포함해서 그 팀의 제작진에게 있지 사장에게 있지도 않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도 있지 않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있지 않죠. 김건희한테도 없죠. 김건희한테도 없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공영방송 사장한테도 없어요. 사장한테도 없고. 근데 그 결정하는 PD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직원들이 예. 언론 노조에 소속되어 있어서 좌파다.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에 관해서 오늘 약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헛갈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헛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예. 논조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예. 특정 언론사가 어떤 논조를 취하느냐는 그 언론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바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논조와 별개로 예를 들면은 왜곡 보도를 했다든지 완전히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뭔가 여론 조성을 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진행자가 중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진행을 했다든지 등등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는 그러한 불만을 예를 들면 방심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중재위라든지 이런 데 갖고 가서 이제 해소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상황은 방심위도 다 장악돼가지고 이상한 분들이 장악돼가지고 이상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론적인 틀을 갖고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가지고 지금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패널 구성에 대해서 지금 패널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냐면은 이 지금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무슨 뭐 지금 방심위에 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공원련에서 훌륭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극우 단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네, 공원련이라는 무슨 네, 잘 나가야지, 자기들끼리 공원련. 단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KBS 내부에 있는 보수 성향의 노조, MBC 내에 있는 보수 성향의 보수가 아니고 노조, 극우예요, 극우. 네, 뭐 하여튼 자칭 보수 성향의 노조 등 그다음에 이들 외에 있는 자칭 시민단체, 시민 언론단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만든 단체인데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속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니터링 보고서라는 걸 막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그렇죠. 2년 동안 저도 타겟이 돼가지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예, 최경영, 김민아, 민동기는 완전히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무슨 방송을 파괴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지난 일이니까 최근에 나온 또 보고서가 있어요.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계속해요, 그걸? 네, 계속 하는데 KBS가 장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열린 토론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열린 토론이라고. 그거 정준희 교수도 나갔잖아. 그렇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거기 머리 삐죽삐죽 하신 분이 진행을 하는데 배종찬도 완전히 돌아섰던데 뭘? 아니 뭐 제가 뭐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만든 분류표 있지 않습니까? 분류표에 배종찬 아직도 회색이야? 그 까만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과거에. 예. 그러니까 적어도 까만색 인사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분류해도. 그렇죠.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아니고 까만색 인사인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예. 4명이 나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4명이. 네, 누구 근데 나왔어요? 4명이라고 그러면 예. 아니, 뭐 어디서 왔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1명 왔을 것이고 예. 민주당에서 왔을 것이고 조국혁신당에서 왔을 것이고 개혁신당에서 왔을 것이고 이렇게 4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3대 1이다? 근데 주요 정당에서 온 것이고 첫째, 그다음에 예. 진보 보수로 나누면은 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보수인 거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뭐 진보이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상한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뿐이지. 근데 이게 아주 편향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그리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여당에서 2명이 오고 야당에서 누가 하든지 2명이 왔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구성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무슨 지금 방송의 편향성을 얘기하고 패널 구성의 불공정성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말도 안 저도-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패널에 대해서 저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신희 변호사는 지금 지상파 나가요? 어디? 저는 뭐 MBC는 주말에 한 번 나가고요. 주말에 한 번 나가요. 예, 뭐 곧 잘려. 곧 잘려. 예,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KBS는 뭐 이제 부럽습니다. 주차장도 가본 적이 요즘 야, 저 없고요. 주차장 가본 예, 적 옆에 다들- 커피숍만 제가 자주 예. 가는데 근데 다들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 뉴스하이킥이라는 뭐 프로그램에 제가 옛날에 신장식 앵커님 할 때도 나가 보면 예. 당연히 저랑 성향이 다르게 막 진행을 하고 저도 굉장히 무리하다 생각해요. 비판합니다. 근데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고 네. 진행자가 막 자기 논조를 얘기하고 결국엔 국회의원까지 가셨기 때문에 네. 전 충분히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예.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을 날려보내고 그죠? 한상혁 위원장 뭐 그렇죠. 날려보내고 이사들 뿌리 뽑고 정해진 임기가 다 있잖아요. KBS 사장 없애고 날리고 그리고 자기 사람 앉혀놓는데 그렇죠. 앉히는 방법도 방통위원회를 반쪽짜리로 만들 반쪽도 아니에요. 예. 반도 안 되는 쪽, 3분의 1쪽. 3분의 1쪽 만들어서 장악하고 또 이사도 9명 중에 6명만 자기 사람만 임명하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있고 바로 잡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바로 잡는 방식을 이거 완전히 더 변태적으로 더 빌런적으로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정상화라고 우기면 이 정상화 아니고 비정상의 비비정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건 정상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정상의 비비정상화예요. 제가 그리고 볼 때는. 인사도 이런 인사가 어딨냐고 애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공직을 맡더라도 부적절한 인사인 것이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동창회장도 안 돼, 제가. 예. 그러니까- 독화 쓴 것만 해도 그건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네. 고발을 한 건지 그거 한다는 그래야 건지 되고. 아무튼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건 여당이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당당합니다.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버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늘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버티면서 탄핵을 당하더라도 잠시 집에 가겠지만, 예. 직무가 정지될 거니까 잠시 집에 가겠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청구한 게 기각이 되고 예. 화려하게 뭔가 복귀를 하면서 커봐라 야당이 무리한 탄핵하지 않았느냐라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은. 되치기하는 그런 거를 예. 꿈꾸고 있는다는 건데 예. 동아일보에 희한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사퇴 시나리오가 있긴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근데 이게 예. 아주 이 동아일보도 황당해서 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뭐냐면 여권 일각에선 야당이 올리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한 뒤 전임 위원장 중 한 명을 다시 등판시켜 지명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 MBC 기존 체제를 지키려고 별짓 다 했는데 그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사퇴했던 전임 위원장들도 잘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비정상으로 사퇴했으니까 원상 복귀를 한다는 이동관. 차원이다. 이동관? 이동관 위원장을 다시 데려오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아, 왕의 귀환이야? 근데 가능성은 낮지만 예.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방송의 정상화나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외국 가서 살래요. 외국 가서. 근데 이 좀 자꾸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혹시 아직도 이제 공정이라는 그 이상한 말은 사실은 아니고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좋은 건 똑같아요. 자유라는 거하고 공정이라는 거하고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네. 자유를 선택하냐 그러면 되게 보수주의자거든요. 공정은 되게 규제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은 민주당 쪽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라고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국가기구는 민주당 쪽입니다. 원래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뿌리 자체. 뿌리 자체가 네. 케인즈부터 해서 그냥 다 그래요. 그냥 민주당 쪽이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말의 사상의 자유에서도 그렇고 언론의 자유에서도 그렇고 뭔가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딱 생각하면 규제죠. 자유 아니죠. 근데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이제 보수주의자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대기업들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건드려? 놔둬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게 좀 놔두란 말이야.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도 이제 비슷하게 우리랑 방송통신위가 있는데 거기서 공정성 조항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삭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전부터 철학적으로 나온 문제는 뭐냐면 공정이 이게 가짜 공정이라는 게 있네. 가짜 공정이 뭐냐면요. 네. 이렇게 5대5 논쟁하는 게 가짜 공정이에요. 그걸 유사 공정이라고 수도 페어니스라고 영어로 아예 있습니다. 저널리즘 용어에.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가짜 유사 공정의 판단 기준? 똑같습니다. 법관이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헌법과 법률.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법과 양심 헌법에도 나와있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103조. 그러면 언론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팩트와 양심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판사들 욕 많이 하죠. 네. 실제로 제가 그 대법원의 공부판사가 저한테 그런 푸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판사는 90%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욕을 먹는다. 네. 왜냐? 이긴 사람도 덜 이겼다고. 진 사람은 졌다고. 그러니까 이긴 사람한테도 40% 욕을 먹고 진 사람한테도 50% 욕을 먹기 때문에 10%밖에 만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판사는 10대 90으로 당신은 불공정해 라고 unfair하다. 불공정하다고 욕을 먹는다는 거지. 근데 판사는 나름대로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는 거지. 그런 이제 판사님이 네. 대법관 공무관도 판사잖아요. 굉장히 높은 지위의 판사입니다. 근데 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자나 언론인들 또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검사들하고도 똑같습니다. 기소를 하는데 이거
야 부당해. 왜 쟤는 기소 안 하고 나만 기소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이진숙 그 위원장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부당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이 세상이 5대5로 진행되는 세상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노무현 그 탄핵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KBS 뉴스가 잘못됐다고 한국언론학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 그때 숫자 가지고 셌어요.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6, 그리고 그때 탄핵을 하려고 했던 무리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 거기에 관해서 4.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한국언론학회에서 공식으로 나온 겁니다. 6대4로 대통령에게 조금 유리하게 탄핵에 부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기자 PD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 여론은 7대3이었다. 네. 당시 여론은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 또는 8이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완화해서 6대4로 한 거다. 그럼 우리가 왜곡 보도를 한 거지. 어떻게 이걸 5대5로 보도를 해야 되냐. 우리는 KBS답게 완화해서 보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마다 가령 이 언론 자유를 증대해야 되고 언론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잖아요. 공정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가짜 공정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생각하는 공정과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 달라. 김건희가 생각하는 공정도 다르고 이동관 씨가 생각하는 공정과 제가 생각하는 공정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언론인들, 제작 현업인들한테 맡겨두질 않고 이거는 마치 기업인들한테 당신들 열심히 일해서 당신들의 창의성으로 노동자들한테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그 기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셔. 그게 자유시장 경제요. 라고 말하지 않고 공산당식으로 전체주의식으로 다 지들이 세팅해서 야 이번에는 말이야 이쪽 산업만 집중적으로 투자해. 부동산만 막 파. 나라 경제가 내가 다 끌고 갈 테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 정부다. 뭐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이 단어로 사람들을 한 10여 년간 속여왔거든요. 10여 년간. 제가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탐사보도로 명성을 나름 날렸을 때 첫 번째로 가장 히트한 작품이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장차관 전부 다 해가지고 한 500명 조금 안 되는 차관급 이상의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을 검증을 했어요. 대형 프로젝트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과거 국민의힘 쪽만 많이 나오는 거야. 네. 왜냐하면 그쪽이 집권을 더 오래 했고 그렇죠. 지금도 재산이 더 많잖아. 네. 한 2배 정도. 정의당에 비해서는 뭐 몇 배 정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많이 나와. 불법이나 뭐 편법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숫자를 맞췄어요. 기자를 더 투입해. 민주당 쪽에. 그리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장관 쪽에 더 투입해. 그래서 10대 9로 맞춰졌어. 기계적 균형 비슷하게. 기계적 균형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도 엄청나게 많이 타고 완전히 뭐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맞나? 이게 공정한 건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이고 우리 국민들이 아 이거 저 함정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늪 같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 국민의힘 권성동이랄지 박성중이랄지 기본적으로 언론학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 무식한 고시 출신의 법만 아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보다 모르니까 무식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박성중, 김기현 뭐 이런 판사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고시 출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언론을
국가주의 체제 안에 있는 어떤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공산당이라니까.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공산당식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공정이라고 이제 표면에다가 린스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앵커님 공정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그걸 공익의 관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면 방송은 방송통신법에 나오거든요. 공익과 공공성 개념이 나와요. 1조에. 이 공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가 독립성인데 예. 독립성이라면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독립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왜 이렇게 기자하다가 갑자기 정치권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직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전 이제는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정언 유착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정언 일체야, 일체. 정언 일체가 된 게 일체야. 이건 국민들한테 엄청난 이거는 굉장히 공정성 시비에 그러니까 공익성에 따르는 공정성 시비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고 자초한 것도 있어요. 언론 스스로 자초한 게 있고요. 자초한 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네. 독립성을 가장 위반한 거는 기자 출신들이나 언론인들이 직행하는 문제도 있지만 예. 이진숙 후보자 같은 편향된 사람을 대통령과 짜웅을 이뤄가지고 방통위에 들어가면 네. 이거 독립성은 완전히 망각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가 가장 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전 자유인데 이 자유도 네. 방송의 자유가 방송법에 나와요. 방송통신법에. 그럼 자유도 뭡니까? 소비자들도 언론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고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팩트와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면 그게 자유잖아요. 예. 그들의 자유. 그러면은 여론의 자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힘을 가지고 MBC를 틀어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드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만약에 MBC가 그동안 2년 동안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억가라고 하잖아요. 예. 억지 비판을 많이 했다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MBC를 볼까요? 그렇죠. 안 봐버리죠. MBC를 그냥 아 저 집단은 정치 집단이구나. 시청률 제일 안 높잖아. 봐버리죠. 안 봐버린다고요. 근데 시청률 제일 높거든. 그래서 KBS 마사지 해가지고 언론에서 쭉 그 방송 권력에서 만들었더니 국민들이 보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거를 자유의 관점에서도 언론을 여론을 여론대로 놔두는 게 방송의 자유지 가서 개입하고 방맹이 두드리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자유를 말하면서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냥 권력의 포갑인 거예요. 포갑.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그 가짜 공정이라 할지라도 가짜라고 할지라도 형식으로나마 지켜지려면 절차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라도 제가 절차를 지키면 다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최소한이죠. 최소한. 그쵸? 절차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절차가 없잖아요, 이 정부는. 그러니까 최소한 법에 법적으로 걸리지는 않으면은 무슨 꼼수를 써도 다 된다고 주장하는 정부 아닙니까?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어제 회의도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전체 회의 안건은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취임 하루 만에 했는데 이게 됐겠습니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리고 그러면 이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냐를 따져야 되는데 MBC하고 KBS 이사들 임기가 각각 8월 12일하고 31일에 끝납니다. 한참 남았잖아요, 임기가. 그게 왜 그러면 이 한참 임기가 남은 사람들 후임을 지금 결정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봐도 긴급한 안건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한 안건도 아닌데 이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막 무시해요. 그리고 이게 긴급한 안건이라고 우겼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우겼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왜 이렇게 했느냐에 있어서는 탄핵이 될 거니까 탄핵되기 전에 빨리 이걸 결정해야 되겠기에 이 조항을 남용한 거다, 오용한 것이다, 이 결론밖에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도 하나도 안 지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이거를 그 가짜 공정이라는 틀을 들이대더라도 누가 이거를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보수파나 국민의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 말하기 전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좀 기존의 보수와는 다른 그러니까 김영삼 때 보수랄지 무슨 새누리당이랄지 MB 때. 때랄지 그때 그러니까 이 공정 이거 빼고 생각을 해보면 극단과 온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자고요. 네. 극단과 온건. 근데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나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죠. 생각도 막 김문수처럼 막 대통령한테 김일성주의자 막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야. 근데 극단적인 사람들을 등용을 해. 막 장관으로.
이진숙도 이상하잖아, 생각이. 위안부가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말하는 거는 극단적인 생각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이야. 일본에서는 보편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이고 온건한 생각들을 지상파에서 주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페어니스가 아니고 공정한 게 아니고 보편적이고 온건한 거를 주로 다뤄요. 원래 지상파는. 국가에서 주파수 라이센스를 주기 때문에 원래 그 안에 바운더리에 있는 한 90%, 80%의 극자와 극우를 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근데 온건한 사람들이 다 내몰려 버렸어. 유승민, 이준석, 그냥 보수잖아. 보수죠. 근데 내몰렸잖아. 그냥 이런 게 증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온건 보수, 온건 진보를 내몰아버리고 본인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이 정상이다라고 국민들한테 강요하기 위해서 방송 장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명확히 보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국민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몇 명 없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 주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뭐 네. 이진숙, 김문수 뭐 노동부 장관 후보자 얘기하시면서 극단주의자들이 네. 좀 출세하고 중요한 장관직을 맡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세 발의 피해요. 더 있어? 지금 더 아주 극단적인 대통령실에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이 네. 지금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받고 아, 그래? 상당히 지금 고심 중이다. 뭔데? 네? 누군데? 이니셜만 그냥. 이니셜만. K? 아니 원희룡 장관이 지금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이다.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야. 지난번 전당대회 때 진짜 원희룡 막가는구나. 장관은 좀 이상해졌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기사에 안 나와. 그냥 정보인데. 신상필벌이 확실한 정부예요. 진짜 신상피부 말 근데 확실하네. 이제 그런 분들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해야 정권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뼛속까지 네. 세포 하나하나까지 보수 우파인 사람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그럼 저는 이제 쫓겨나고 보수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는 거죠. 저는 세포의 전부가 보수는 아니고 저는 세포의 한 90%가 보수인 사람인데 약간 세포의 차이는 좀 이게 있지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합리와 몰상식의 문제라니까. 그렇죠. 합리와 몰상식의 문제고 그리고 이게 중간에 온건한 사람들과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결국은. 이 극단주의에 대해서 네. 가는 제 불안과 네. 제 위기감은 뭐냐면요. 네. 이게 그 이준석 대표 축출할 때 그때 네. 비대위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 나가서 비판을 했던 그 비대위의 단어가 뭐였냐면 의도된 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비상 상황을 의도를 해요. 그래서 의도된 비상에 맞춰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는 방식. 이제 이게 의도된 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게 지금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한의 이거는 뭐 공정에 아주 그냥 미니멀로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조차도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비상을 계속 의도시켜서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법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헌법에 76조, 77조에 국가 긴급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긴급 재정경제 명령, 긴급 재정경제 처분, 그리고 국가 긴급권의 비상 계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비상을 만들고 야 비상이야, 난 헌법에 따라 다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유신 독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게 방통위 문제가 국가 기관 중에 하나, 작은 문제라고 누구는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행태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아까 장 소장님 말씀대로 아주 그 극단주의자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이어나갈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욕망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다시 그때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의도된 비상으로 들어갔듯이 대한민국을 비상의 절벽 끝으로 밀어넣고 자기들이 또 권력을 해먹겠다는 식으로
갈 수 있다. 전 여기에서 위기감과 정말 큰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대단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단적인 것이 이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이틀 전에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독대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 한동훈의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좀 이따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야 돼. 네. 해야 되는데 CM 보고 네. 광고 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예. 해야죠. 중요하죠. 지금. 어우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예, 합쳐서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고 부르는 방향으로 갑니까? 한동훈의 국민의힘. 어제까지는 그랬는데요. 네. 어제 밤 이후부터는 또 아니야?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 부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틀 전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네. 아이 뭐 저기 좀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렇죠. 저기 뭐 당직 인선은 대표께서 알아서 하시고 네. 이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오전부터 정정식 물러나라 네. 이제 바뀐다 이렇게 쫙 여러 가지 분위기랑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다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정식은 그냥 유임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대요. 신문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좋네. 근데 요 기사는 요거는 났어. 요 기사 요거는 나왔어? 요거는 났어. 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앞뒤가 다른 건가? 아니면은 한동훈이 속았나? 아,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워딩과 그 뉘앙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가?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왜 나서 근데 여기에? 근데 이게 이걸 네. 하고 나서 네. 애초에 윤석열 한동훈 만남 자체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나야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메일을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걸 네. 어쨌든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먼저 그러면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됐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누굽니까 원내대표하고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밥을 먹었든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자리에서 얘기가 오갔는데 그 자리에서 정점식은 뭐 유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합시다라는 게 사실은 요 친윤 쪽의 어떤 요구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니 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우겼다는 거고 요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의원이 하여튼 약방의 감초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CBS에서 제대로 말했대. 예.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예. 예. 분명히 앞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대표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 XX 저 XX라고 못할 땡땡으로. 예.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안 변하고 똑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정책위원장 임명해라. 내가 돈 받고 컨설팅을 해준다면 그냥 임명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지금 CBS에서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준석의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당직은 대표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라는 게 친한쪽 그러니까 박정아 비서실장의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도 이런 뉘앙스일 것이다. 어디 한번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어디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아마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하는 거겠죠. 이제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 뭐 그냥 인사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만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제가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 자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 네. 나와서. 네. 근데 본인도 못 잘랐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은 쉬워 보이는 네, 거고 쉬워 보이는 거지. 본인일 때 본인도 못한 일을 네. 지금 한동훈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전 이것도 과도하다라 보고 처음 정치하는데.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추쌈 싸 먹으면서 네. 통합을 강조했고 아. 다 같이 손잡고 사진 박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당직 인선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변과 상의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싫은 사람들과도 상의하면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아. 정점씩 자르지 말라고 얘기를 대통령은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눈치 없이 서범수 총장이나 박정아 비서실장이 뭐 사표 내라, 뭐 오늘까지 뭐 독촉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밑밥을 뿌린 거죠 어제 당시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눈치 없었던 거야 일부러. 이게 그런 못 거야. 알아듣는 거죠. 이 못 상추쌈을 먹고 쌈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친윤이 아니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그렇죠. 하는구나. 그리고 아니, 대표가 리더십이 없으니까 한동훈이 리더십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분들도 보좌를 잘못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진석 실장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정정식 풀고 가라고. 자기랑 같은 또 정신해요 공교롭게. 어쨌든 품고 가라 했는데 네. 오늘 정정식 의장의 반응이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나왔냐? 최고위 나오는 길에 최고위도 약간 시간 맞춰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논란 없게. 그렇죠. 그러더니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거취에 대해서 이제 말씀 물어봤는데 정정식 의장이 거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답은 안 했다. 계속 묵묵부답으로 알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임기에 대해서 신임 지도부의 자진 사퇴 판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점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식 의장은 그냥 자기는 행동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말을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어제 단독 기사가 나갔고 유임해라. 그리고 정점식 의장도 계속 출근하겠다는 거거든요. 뭐가 더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결단력이 우선 없고 그리고 정정식 의장을 잘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당원에 어떻게 돼 있냐면 원내대표 추경호와 상의해서 협의해가지고 의총에 추인해 받게 돼 있어요. 의장을 임명하려면. 추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 의총에서 사이에서. 의총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게 친윤의 지금 스탠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른다고 하더라도. 잘라도 임명을 못해. 그럼 지금 사람을. 수도권에 이게 지금 송석준 의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 이분을 갖다가 관료 출신. 앉혀놔도 예. 영남 기득권이 예. 80% 90%가 영남 기득권 아닙니까? 네. 추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학을 못한 한동훈 대표의 고심만 깊어가고 있다. 요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손석준도 뭐 못자는 모순. 추인이 안 돼, 추인이요. 못자는 모순데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정정식 의장이 네. 버티기 들어가죠. 왜? 임명도 못 하는데 못 버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추인을 못 받는데. 그럼 김재원이 이렇게 말한 거는 뭐예요? 나는 친윤 정도고 한동훈은 내가 친윤이면 한동훈은 친친윤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뭡니까? 나는 오늘 얘기했어요? 예. 오늘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독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거죠? 네. 아. 그 전하고 독대하기 전과 독대하기 아. 후에 김재원의 발언 내용은 달라요. 또 저쪽으로 넘어가나 권력이? 그렇죠. 이제 눈치 보기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양쪽 다 칭찬. 화해했나 이렇게 진짜 보는 거죠. 풍향계다. 권력의 아예 풍향계. 김재원 최고의 이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알 수 또 있어. 하나의 리트머스 네.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배현진이라고. 배현진. 김재원은 그 골프할 때 이렇게 바람 잔디 하잖아요. 네. 요거랑 비슷합니다. 권력의 풍향계가 예. 요렇게 하면 요로 가나? 예. 줄을 제일 먼저 잘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바람이 불기 전에 그냥 바로 누워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을 안 해줄 거라는 건 사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기 먹을 때부터 예정이 됐던 거예요. 사실. 난 해줄 줄 알았다고. 나는 해줄 줄 알았다고.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변과 상의하라고. 네? 그 외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정식 정책의장 교체에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캔디. 아니 외로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로워지겠다고 스스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나는 거예요. 왜 외로워져? 다 너는. 동훈이 너는 왜 외로워지냐? 내가 분명히 외로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혼나는 거예요, 손 이제. 다 잡았잖아요. 손도 다 잡았어요. 사진 나와 있어요. 외로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이렇게 혼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놀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건데 너희 친한 애들끼리만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외톨이 되지 말라. 사회성 가지고 사회성. 사귀라 그랬잖아. 정점식하고도 사귀고 네. 정책의장 더 하면서 술도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 네. 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먹을 일이 많으니까 넌 술을 못하지만 그래도 상가집도 다니고 그러라 그랬잖아. 외롭게 다니지 말라고. 장관님이 보수 같으시네.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네? 아니 그냥 저기 웃겨서 하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근데 네. 한동훈 한동훈 당 대표는 네. 이준석, 김기현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수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판 붙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사임시켜? 한동훈이요? 한동훈. 사임시켜 정점식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제까지 분위기를 보면 안 바꿀 수가 없다. 이건 바꿔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가 당대표로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럴 것 같아. 이건 밀리면 안 된다. 이건 끝장을 봐야 된다. 숫자로도 4대4 싸움이고 정책위 의장에 따라서 누가 5대4가 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예. 이렇게 최고이네.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씨, 뭐야 이거 진짜 한판 붙자. 네. 그렇죠. 아, 윤통은 이제 얘기 안 해. 뭐 이럴 수 있고. 예. 아니다. 그래도 내가 대통령 부부를 만나가지고 더 한 번 더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여러 가지 문자가 있잖아요. 예. 그게 저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동훈 당 대표를 그렇게 쉽사리 무시하거나 모욕 주거나 내팽겨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장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내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차는 주차장 자리는 하나인데 차 댈 사람 2대 아닙니까? 예. 누군가 하나는 차를 빼야 그 다음 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 두 분이 특수부 검찰 출신이고 걸어온 길이 유사해요. 그럼 누가 더 끈기가 있고 누가 더 고집이 센 사람,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끈기와 고집은 윤석열 대통령 못 꺾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법고시도 네. 9번을 봤어요. 9번을. 네. 한동훈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9대1이야 9대1. 아니 끈기는 9년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외길 아, 인생인데 외길. 구수인데. 그 저는요. 흔치는 않아 구슬은. 아니 저는요. 정말 흔치 않아.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잖아요. 네. 일단 알박기 하면서 버티면 이거 빼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버티기 모드로 간다. 구수가 이깁니다. 근데 저는. 정말 구수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막 당 대표랑 대통령이 싸우면 여권이 이제 공멸이에요, 완전히. 공멸이죠. 그러면은 공멸을 가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다. 만약 이것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정정식 그만두기만 해봐. 정정식 바꾸기만 해봐. 정말 가만히 안 있어. 지금 이런 경고 사인이 나왔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바꿨어. 바꾸려고 해. 의총에서 또 뒤집어. 그럼 이제 당대표는 허수아비 되는. 완전히 그냥 개차반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잠깐만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가만히 여권의 있으면 할게 없잖아요. 문자 까 그냥. 문자를? 까. 근데 너무 치죠. 근데 이제 집권여당 대표 입장에서 바로 본인이 까기는 힘들 거고 이제 다른 까야지. 쪽이 뭐 김경률이랄지 이제 야인들이 이제 진중권 시켜서 진중권이랄지 누가 야인들이 깔 수도 있겠지. 진중권 교수가 또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통화했다 이러면서. 58분짜리 예, 따라 근데 이제 이런 이런 경우에 말씀드리면 예, 하나만 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만약 예. 윤통이 나온다면 거기에 목적이 뭘까? 예. 그냥 난 윤석열 당을 만들겠어. 이제 당무 개입 얘기도 듣기 싫고 그냥 다 귀찮아. 그냥 나 윤석열 당 내 당 하나 만들어 볼래 그냥.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나가.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아니 거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본인의 지지율과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야 이거 특검만 막고 특검만 막아주라 동훈아. 특검만 막고 내 3년 임기는 보장해야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그런 말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너는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남은 힘이라도 조금 도울게. 그게 맞지. 예? 그러면서 너는 특검만 막아. 그리고 우리 부부는 나중에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 나는 이게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인 것 같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예? 네. 왜 이거를 한동훈 야 그냥 해보는데 특검만 막아주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네. 내 말을 안 들어 막 지고 뭐야 이거냐. 아니 왜 송지를 내? 본인 독대하고 본인이 다 잘못한 거 아니야? 본인 부인과. 아니, 이랬을 것 같아. 네. 독대하고 이제 집에 가서 김건희 여사랑 얘기 나눴는데 예. 뭐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혼난 거 아닌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진짜 화가 나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정지석 불러가지고 이거 다시 얘기해라. 이렇게 술 된 게 맛이 아닌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게 진짜 극단적이야.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정치적 상식으로 네. 합리적으로 네. 이 상황을 풀자면은 사실 이건 어쨌든 정점식 의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엎질러진 물이고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이걸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교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네.
교체하지 않으면 당장 그러면은 체면 문제다. 체면 문제. 그렇죠.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한동훈 대표 시작하자마자 굽히고 들어갔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당선될 의미가 없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교체를 하면서 그럼 어느 정도 용산의 의향을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애매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 절충할 수 있는 어떤 인물로 바꾸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너무 또 이게 완전히 용산 색깔이 아닐 만한 인물로 바꿔가지고 절충을 해서 용산도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필요한데 근데 요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필요한 게 반드시 필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안을 양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5대4 구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권의 특징은 대통령이 그런 것을 양해를 안 하는 정권입니다. 왜 그래 도대체? 요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요거 이해가 제가 안 되네. 윤석열 네. 쪽에서 제가 한번 상상으로 상상.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래요? 이게 네. 윤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서로 문자까지 다 뿌리고 네. 서로 솔직히 소송 빼고 할 거 다 있거든요. 네. 극단까지 전쟁처럼 했는데 이게 정책위 의장이라는 게 정책만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게 아니라 최고위가 5대4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의 자리를 통해서 최고위의 방향성까지도 다 결정해버리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점심 물러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가 당에서 손을 뗀다라고 아마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식을 박아놔야 여전히 이 당이 럭비공처럼 딴 데로 튀지 않고 내 관할 하에, 내 치하 하에 이 당을 놔둘 수 있다. 아니 지난 2년 반 동안 당을 사유화하고 당무를 개입하신 분이 갑자기 오늘부터 딱 끊을 수 있어요? 당무 개입을? 못 끝나? 못 끊죠. 아니 술도 30년을 마셨는데 오늘부터 딱 끊을 수 있어요?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손이 떨리지 손이. 술로 이야기하니까 아, 이해가 딱 이해되시잖아요. 되네. 이해가 그러니까 바로 되네. 당무 개입은 술과 담배 같은 거예요. 맞다. 어떻게 하루 만에 맞다. 끊냐고. 그러니까 윤석열 맞다. 대통령은 정정식하고도 아마 개인 전화 쓰시니까 바로 이해. 전화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점씨가 너 몇 기야? 너 너 검사잖아. 네. 너 물러나면 큰일 난다 진짜. 5대4야. 너 중요한 자리야. 그러니까 정정식 의장이 대통령이 뒤에 있으면은 그렇지. 기자들이 물어봐도 니들은 지져라 나는 간다. 홍준표 스타일로 그냥 점점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쪽이 전 느낀 게 뭐냐면은 서범수 총장이나 박정화 비서실장이 대도 약하지만은 네. 아주 좌불안석이에요. 아주 초조해합니다 이분들이. 그렇지. 뭐가 밀리고 있으니까 초조한 거예요. 왜? 이거 못 이루면요 네. 당원들 60%가 들고 일어날 거고 수도권 원외위원장들도 압박이 심하게 높일 건데 본인들이 이걸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럼 아까 공멸한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마지막 한 번의 방법은 뭐냐? 한동훈이 살 길은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 마지막 살 길은 네. 그냥 윤석열한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또 폴더 인사한다. 폴더 인사 또 한번 하는 거죠. 네. 그 방법도 있네. 그럼 공멸을 면할 수 있어요. 폴더 인사로. 그 삼전도의 굴욕 비슷하게 아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 대표로서는 허수아비고 네. 대권 후보 차기 지도자에서도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꿈을 낮추면 되잖아요. 대권으로 아니고 그냥 서울시장 하고 싶다 이래서 그냥 네. 서울시장 가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뜻. 민심의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기는 불가능해요. 지금 보수 쪽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보수의 지도자야 이래가지고 지금 막 뭐가 끌어올라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막 네, 하려고 지금- 했었지. 네, 그랬는데 작업을. 총선 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 치르면서 또 이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가. 오늘도 조선일보에 양상훈이라는 분이 칼럼 썼는데 내용이 싸늘해요.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보수 내에서는 지금 뭐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대표가 됐을지 모르지만 대권까지 가는 길에 극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이 이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요거 이제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양상훈 씨가. 양상훈 칼럼. 예.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다. 혹시라도 민주당이 예. 바꾸면 이재명 대표를 다른 기수로 대권주자로서 하지 않고 다른 대권주자가 나오면 국민의힘에 누가 나오든 간에 민주당이 이긴다는 얘기가 하다한데 양상훈 씨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미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으로도 보수의 핵심들도 아예 한동훈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번 더 굽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간다고 하는데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 내전으로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공멸인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딜레마적 상황인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면 절충을 하면은 오히려 아까 5대4 구도에서 내가 당을 당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된다. 이게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은 아직 임기 반환점을 안 돈 거잖아요. 아직도 안 돌았어? 그렇잖아요. 반이 안 지난 거잖아요. 임기가. 문제야 그거 임기 반환점은. 임기가 10월. 10월?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5+6 하면은 그쵸? 5+6 하면은 11월이 되면은 이제 반을 도르게 되는데 많이 남았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많이 남았네. 임기가 반도 안 지난 대통령을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됐다고 해서 네. 대통령이 똑바로 하면 주요 사안에서 5대4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돼가지고 5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한동훈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라는 존재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갈 길은 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못하는 대통령을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불행한 것이다. 네. 대통령을 2명을 모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라. 왜 김씨가 나와요 거기서? 김건희 여사 부부라고 할 뻔했어요. 지금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남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영부남.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독대에서 여러 가지 풀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네. 그 영향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설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김건희 여사를 설득을 하고 그 감정의 골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를 설득할 수가 없는 게 김건희 여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잖아. 지금 중대범죄 혐의죠. 네, 네, 중대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기올백에서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양반의 행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굉장히 많이 아주 명명백백해요. 제가 텍스트로 2번이나 지금 썼거든요. 봤어요. 예, 텍스트로 2번이나 자세히 썼는데 쓰셨던데. 자세히 썼어요. 왜? 한 번 고소하려면 고소해봐라. 예? 내가 팩트로만 한 번 쓰고 팩트와 정황으로만 쓸 테니까 니들 생각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고소해봐. 라는 마음으로 제가 썼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대. 아무 소리도 못해. 그 한동훈 대표가 네. 그거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경원을 보면은 공소 취소가 생각나는 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생 누구를 보면은 얘는 무슨 범죄다라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딱 보면은 네. 아 얘는 예를 들면 직권남용. 그렇지. 누구 딱 보면은 얘는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이렇게 네. 떠올려온 사람인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 딱 보면 최소한 네. 죄목이 한 5개에서 10개는 생각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이 사실 김건희 여사하고 풀 수 있을까? 그 네.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검사의 티를 벗지 못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일 텐데 네. 아직 검사의 티를 못 벗었다는 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됐다. 아니, 문제인 그렇게 거죠. 되면은 이제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현아는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남아서 오늘이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근데 경로했다는 그날이 7월 31일 어제였어요. 네. 1년이 지났습니다. 최상명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대통령실 800-7070 네. 으로부터 있었다. 그래서 지금 증거를 기록을 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다 포함해서 휴대전화, 네. 통신 기록, 그거 증거 보존을 좀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거든요. 800에 7070까지. 800에 7070까지. 이거가 법원에서 만약에 받아진다면 저는 이거는 계속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근데 최소한 증거 기록 보존은 해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임성근 사단장이 물러나고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명예 전역 지금 신청했지 않습니까?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났는데 영화 보면 그 위에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냥 흙만 덮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그런 작업.
근데 네. 국기문란 사안은요 이게 덮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음. 어쨌든 권력은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 과거에도 BBK는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 개인 범죄인데도 그렇죠. 그게 10년 덮여 있다가 특검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못 덮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국기문란 사안,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진실로 접근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임기 끝나고 밝혀지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 명예 전역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텐데 명예 전역이 될 거냐도 사실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손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경찰이 일단 불송치 결정을 했잖아. 경북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임성근이 이제 그거 들고 나오겠지. 검찰로 그런데-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네. 물어봤어요. 국회에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 전역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해군에서 심사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선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공수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군 본부에서 심사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 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장관이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징계 없이 지금 정책 연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정책 양반은? 연수야. 이 중기가 없어 지금 이 그렇죠. 양반이. 근데 네. 군 인사법에 보면은 군인으로서 위탁 교육이나 그 밖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에 복무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맞다 그거 있다. 그래서 네. 이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보면은 요 부분이 걸림돌이 명예전역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아. 그래서 당장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 다만 공수처가 예를 들면 면죄부를 주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또 지나면 혹시 그때 가면 모르겠는데 당장은 어렵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박정훈 대령 사건 지금 1년 돼가고 있잖아요. 저는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종호 씨 관련돼 가지고 막 문제제기 되다가 지금 백혜룡 경정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잖아요. 백혜룡 경찰 수사 외압 문제가. 예.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다 지금 이종호 씨 연관성이 좀 있는 사안들로 그렇죠. 지금 밝혀져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만약 국가기관의 개입을 한 군데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 또 백혜룡 경정 같은 분들이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 윤석열 정부에도 당연히 타격이 큰 것이고 저는 이 진실이 언제까지 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묻기는커녕 당장 다 고구마주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폭발하겠죠. 그리고 폭발하겠죠. 잡아와야 돼요. 중요한 우리가 점이 지금 차 꼭 타고. 우리가 상기해야 할 점이 최상병 유족 측이 네.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경북경찰청 이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제 송치가 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유족 측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요거는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임성근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보라. 맞습니다. 유족 측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자꾸 국민의힘에서 수사 외압 문제와 최혜병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규정하는 문제가 별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별개일 수가 없는 게요. 넘길 수가 없죠. 아니 수사 외압을 그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 외압이 있었다 그러면 논리 필요 이거는 더하기 빼기 산수 그냥 논리거든요. 네. 수사 외압을 가했다. 그럼 당연히 최혜병 사건에 대한 죽음의 진실을 못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된 문제인데 이걸 자꾸 분리해가지고 자꾸 잔머리를 쓰니까 그렇지. 당연히 최혜병의 유족들은 가슴이 아프고 네. 너무 답답하신 거죠.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힘드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발을 푹 담궈버린 게 회수한 다음에 집단항명으로 그 다음에는 항명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박정훈 대령을 기소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잖아요. 이걸 사실 대통령실이나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때 기소하지 말고 적절하게 그냥 넘어갈 걸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럼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에서는 야 기소 유지해 공소 유지해 그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사건 초기부터 그냥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좀 다른 입장이에요. 네. 나경원 의원 좀 공소 취소를 막 요청을 했어요. 공소 취소가 여기는 아니고 공소 취소하지 말라. 공소 취소하지 마. 너희들 공소 취소하지 마. 들어왔어. 나경원 의원하고 좀 다른. 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붙으면 너희들 죽어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부 문서를 보면 네. 수사단 내부 문서를 보면은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누구에게 항명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애초에 원본은 장관한테 항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장관이 싫은 거야, 그거를. 그거 찍찍 긋고 사령관으로 볼펜으로 고친 거잖아요. 근데 찍찍 긋고 어떻게 사령관으로 이게 공식 문서야. 괴로워요, 진짜.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장관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한번 그걸 아마 법에 따라서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항명의 대상이 사령관이냐 장관이냐에 따라서 아마도 뭔가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뒤늦게 아마도 그럴 수 과정에서 고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졸속적으로 네. 항명의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거를 네. 만들어내면서 이루어진 상황이냐를 보여주는 단서라는 이게 거죠. 저는 왜 그 찍찍 긋고 사령관 했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장관이 되면은 뭔가 법리상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항명으로 못 엮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지우고 사령관으로 한 것 같아요. 직속상관이 직속상관. 아니라? 왜냐하면 네. 군사경찰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렇죠. 네. 5조에 군사경찰을,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죠. 네.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근데 장 했어요. 김계한이네. 김계한이니까 이거를 짜맞추려다 보니까 원래는 장관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진행을 했다가 야 아니다 군사경찰법에는 부대 장으로 돼 있다. 야 지워 사령관 김계환 요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군사경찰법 5조 그 이렇게 왜냐하면 법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항. 이첩 보류를 결정한 거는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의 꼬인 거지.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첩 보류를 내부에서. 결정한 건 장관인데 이 말을 지금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한 명이 그러면 안 서는 원래는 거지. 장관 지시를 니는 안 들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저 직무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지시를 받아야 될 대상은 사령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계한 사령관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첩 보류를 내가 장관한테 지시를 받은 다음에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다. 고려 근데 지시를 안 했어.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 이야기에 따르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아니 오히려 김계한 사령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야 이거 이렇게 했다 우리가 직권남용 걸리겠다 이렇게 카톡으로 걱정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관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가려니까는 사령관이 약한 골이어서 장관 지시를 하려다가 이렇게 가면 법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사령관으로 일단은 좀 두 줄 지워. 네. 두 줄. 이게 이렇게. 정황상으로는 약간 약점이 있지만 법리상으로 완벽한 걸로 가자. 그래서 사령관으로 간 거다 지금.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의심이 이런 돼. 것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아마 진실을 알고 있다고 봐요. 법률 검토를 한 2시간 해보니까 요거는 그냥 찾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지. 군사경찰법 5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계한으로 지휘감독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김계한 사령관만 단돌이 하면 되거든요. 지시했다고 하자. 명령했다고 하자.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본색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